예,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검찰의 태블릿 입수 과정의 위법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러한 검찰의 태블릿 입수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곧 2016년 10월 25일 날 1차 포렌식과 그리고 2016년 10월 31일 태블릿의 수많은 파일의 무단 변경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검찰의 주장과 JTBC의 주장을 같이 살펴본 후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JTBC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TBC의 조택수 기자가 1심 공판 과정에 나와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2016년 10월 24일 오후 한 5시 반경에 노승건 서울지검 1차장과 연락이 되어서 제출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난 다음 저녁 7시 30분경에 서울지검 2층 엘리베이터 앞 로비에 갔고 거기서 노승건 1차장 검사의 지시를 받고 온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태블릿을 건네주고 갔다고 합니다. 당시 태블릿을 습득했던 김필중 기자와 같이 갔는데 그 자리에 있었는지 또는 밖에 있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네요. 자, 이것이 JTBC 측의 주장입니다. 한편 검찰의 태블릿 입수 경위에 관한 증거는 압수조서입니다. 그 압수조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검사가 2016년 10월 28일 작성한 압수조서입니다. 10월 24일 날 저녁 7시 반경에 702호 검사실에서 김모 검사가 조모 수사관을 입회시킨 가운데 조택수 기자로부터 태블릿을 이미지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두 주장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우선 이미지 제출한 장소와 입회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검사라고 하는 것이 다르죠. JTBC 주장은 2층 엘리베이터 앞 로비라고 했고 검찰청의 압수조서는 702호 검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JTBC의 조택수 기자는 노승근 1차장 검사의 지시를 받고 온 사람,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법정에서 말한 바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제출했다고 되어 있고 압수조서상에서는 김모 검사 그리고 한테 제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택수 기자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김필중 기자가 옆에 있었는지 또는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조서상에서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수사관 조모 계장이 옆에 입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분명히 나죠.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택수 기자가 위증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검사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입니까? 저는 처음에는 둘 중에 한 사람은 진실이고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둘 다 거짓일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둘 다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쪽에서의 위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든지 태블릿을 오염시킨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둘 다 거짓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대검 예규를 위반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규정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검 예규 805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수사에 적용되는 것으로는 대검 예규 805호가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조사 수집에 관한 규정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압수하는 대상물이 디지털 저장 매체인 경우에는 압수수색 대상자나 또는 책임자를 입회시키고 봉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인지를 붙이고 봉인지에 그 책임자 등의 날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봉인지에는 임의로 그 봉인을 해지하지 말라고 경고문까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포렌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 그 책임자 또는 압수 대상자에게 봉인 해지하고 포렌식을 진행할 테니 참여하라는 통지를 한번 하고 참여 기회를 줘야 됩니다.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이제 촬영이라든지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것에 조작되지 않았다고 하는 어떤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봉인을 해제하고 이미징을 떠서 디지털 증거를 등록하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 등록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그 이미징을 가지고 내려받아서 다운받아서 그 이미징을 가지고 포렌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하기 부득이해서 이런 걸 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원본의 데이터 변경 장치를 하고 원본으로도 포렌식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JTBC와 검찰이 내놓은 해명을 보면은 805에 위반됐습니다. 그죠? 디지털 증거 저장 매체를 압수할 때 봉인을 하고 제출자인 압수 대상자나 또는 책임자한테 그 봉인지에 날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습니다. 해제할 때도 입회 기회를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았죠. 그 다음에 그 저장 매체를 이미징을 떠서 그 이미징을 디지털 수사 통합 관리 업무 시스템에 그것을 등록하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포렌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본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에는 데이터 변경 장치를 해야 됩니다. 검찰은 이것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본으로 포렌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징을 떠서 그것을 디지털 수사 통합 관리 업무 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걸 했다고 그러면 2017년 국과수에서 포렌식을 할 때 그 이미징을 내려받아서 하는 뭐 그런 절차를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그것도 위반한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공판 과정에서 좀 더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JTBC는 2016년 12월 8일 날 해명 방송을 하면서 심수미 기자가 이미 제출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택수 기자가 법정 증언을 할 때에는 2016년 10월 24일 날 당일에 이미 제출 확인서를 작성한 바는 없고 그 며칠 후에 가서 어떤 서류에 날인을 했는데 그것이 제목이 이미 제출 확인서인지는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나 또다시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까 본 바와 같이 디지털 저장 매체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 확인서가 아니라 그냥 봉인하고 봉인지에다가 날인을 받는 거죠. 물론 뭐 이미 제출 확인서를 제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JTBC의 해명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JTBC가 자신들이 제출했다고 하는 이미 제출 확인서를 화면에 한번 띄웠는데 거기 한번 보시죠. 그 화면에 보면은 피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사건. 피사건에서 그 사람이 제출하는 거. 아마 저 양식은 피의자가 제출할 때 적용되는 거 아닌가. 피의자가 압수물 의미 제출할 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주택수 기자가 피의자가 아니니까 저 양식은 틀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가사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요. 조택수 기자도 참고인이고 비슷한 시기에 TV조선의 기자가 증거를 이미 제출하면서 작성한 이미 제출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서울지검 특수일부에서 수사하면서 거기에 제출한 양식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JTBC에서 제출했다고 하는 이미 제출 확인서와 TV조선에서 제출했다고 하는 이미 제출 확인서의 양식이 판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피의사건이라는 말도 없네요. 그래서 과연 JTBC가 이미 제출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샅샅이 훑어도 또 그리고 다른 변호인들에게 물어봐도 JTBC가 제출했다고 하는 이미 제출 확인서를 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의심을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JTBC의 심수미 기자가 태블릿에 관해서 한 방송을 한번 보시죠. 최 씨가 실제로 대통령의 연설문을 손봤다, 고쳤다, 다른 증거나 정황도 혹시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어려웠는데요. 예. 최순실 씨가 허풍을 떨고 다녔거나 혹은 그 고영태 씨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물론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고 씨는 이 최 씨의 어떤 말투라든지 행동 습관 같은 것들을 좀 묘사를 하면서 평소 태블릿 PC를 늘 들고 다니고 그걸 통해서 그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좀 수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저 방송에서 심수미 기자는 고영태를 만났는데 고영태가 최순실 씨가 태블릿을 늘상 들고 다니면서 그걸 통해서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곤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태블릿을 통해서 했다는 얘기겠죠. 저 보도가 있은 이후에 거의 모든 매체가 최순실 씨가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태블릿으로 연설문을 수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문갑식 기자가
문갑식 기자가 자신의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아도 문갑식 기자도 역시 그 보도를 보고 태블릿으로 연설문을 수정했다. 그렇게 처음에 생각한 것 같더군요. 그러나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태블릿에는 문서를 수정하는 앱이 설치된 적이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태블릿을 통해서 문서를 수정했다고 하는 JTBC 보도가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JTBC가 저 보도를 한 이후에 보도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저 보도문에는 최순실 씨가 태블릿을 늘상 들고 다니면서 그걸 통해서 연설문을 수정했다 하는 표현 중에서 그걸 통해서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삭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블릿을 통해서 문서를 수정했다고 마치 보도한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심지어는 지금 변희재 대표를 고소한 내용에 JTBC는 태블릿을 통해서 문서를 수정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희재 대표가 JTBC가 태블릿으로 문서를 수정했다라는 식으로 보도했다고 그렇게 허위 주장을 했다라고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 지금 JTBC가 임의 제출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것도 제가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수사 기록에 임의 제출 확인서를 찾을 수도 없고 비슷한 시기에 제출한 TV조선의 박모 기자가 작성한 임의 제출 확인서와 양식도 다르고 대검 예규에는 그냥 복인지에 날이 나는 걸로 충분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비추어 보면은 임의 제출 확인서가 과연 JTBC에서 제출했는지 저는 그것도 사실상 좀 의문이 갑니다. 예, 이 앞으로 쭉 추가로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지만 이 사건을 보면서 2016년 10월 하순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은 난파 간첩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의 인권보다도 존중받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그런 사건을 수사할 때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우 꼼꼼하게 규정을 준수하면서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일국의 대통령, 그분이 뭐 유능하거나 무능하거나를 떠나서 일국의 대통령에 관계된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 당시 수사팀은 왜 이렇게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들을 무시하고 절차를 진행한 것인지 그 부분은 역시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예, 오늘은 이상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